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월요일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입니다. 두 분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아니요, 앞으로도 이해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산재한 대내외 변수들, 증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강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라크발 악재, 그리고 또 러시아, 또 무역 분쟁.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번 주에는 대내외 대내적인 모멘텀도 많습니다.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금통위와 옵션 만기까지, 또 광복절 휴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해야 되는 건지, 시장 전반적인 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혜진 기자. 네,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만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는 대외 변수 그리고 국내 이슈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라크 사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순위파가 이 반군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라크 공습안을 승인한 상황이고요. 자,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1.14%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러시아와 서방국 간 대립도 현재 많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로 경제적 제재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지난 한 달간 자리 잡고 있는 복병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슈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72시간 휴전에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약화되고 그런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증시 전반에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외 변수뿐 아니라 국내 이슈도 역시 만만치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현재 시장에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8월 옵션 만기일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부정적 만기 효과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광복절 휴장도 현재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중반까지는 그러면서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라크,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공습 승인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발칵 뒤집혔었죠. 먼저 전문가님, 가장 큰 문제가 이 같은 내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같은 공습이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지가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습을 말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공습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미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미 공습을 해버린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미국 증시 뭐 많이 내렸습니까? 그리고 아니요, 중국 증시가 뭐 오히려. 내렸습니까? 중국 증시는 오히려 금요일 날 후장에 좀 만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두바이 유가가 올라갔어요. 금값이 올라갔습니까?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 사실 그 이라크 공습 영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건은 사실 그 종파 분쟁이기 때문에 서방이 사실 개입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 같은 경우가 사실 절감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전개돼 있기 때문에 크게 확전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될 뿐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중동 지역 그 분쟁이 있었을 때 리스크 확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예전에도 아마 이게 이토에서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라크 전쟁, 뭐 리비아 사태, 시리아 사태 쭉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표에서 보시듯이 WTI 주가는 리비아 사태 때 잠깐 올랐을 뿐이고, 뭐 10년물 미국 금리나 또는 코스피 상황이라든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그 건보다 더 심각한 사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전략 비축류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뭐 금년도 한 3, 4월 달까지의 OECD 국가 원유 재고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거기서 변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에 하나 굳이 확전을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정유주나 또는 석유 유통주나 또 자원개발주 이런 쪽으로 관심을 우리가 물론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네, 그런 건이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나. 유럽의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악재가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 서방이 개입할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명분이 없다는 거죠?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또 미국 쪽에서도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발 악재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 무역 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농산물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또 유럽의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 좀 위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GDP가 22%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전체 역내로 봤을 때는 1등이고요. 하나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GDP가 세계 8위권 정도고 유로존 중에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그 4위와 5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세 나라만 합쳐도 뭐 2위인 중국과 맞먹는 8조 달러 규모의 GDP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이러한 그 분쟁, 갈등을 빚는다 그러면 GDP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보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경기 상황에는 악재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들이 시황에도 실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 사태가 어떤 식으로 뭐 전개될지는 말 그대로 불확실한 변수이고요. 그래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불확실한 변수들이 증시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이쪽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라크발 악재보다는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라크 쪽 문제도 글쎄요 지금 그 지상군 투입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이슈들도 있고 해서 그 오바마가 그쪽에 있는 특정 정파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애매한 그런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또 들어주면 본인들의 명분과도 좀 어긋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도 하고 해서 좀 엇갈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런 쪽, 그러니까 중동도 그렇고요. 그 우크라 사태도 그렇고 좀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그냥 잠복된 변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외 변수를 어느 정도 좀 잠재된 이슈로서, 잠재된 변수로서 꾸준히 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당장 대내적인 변수도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금통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금통위. 이제 시장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던데요.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우리 그 경기 지표 자체가 좀 처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뭐 중진국 함정에 역시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조치들을 보면은 연속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이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번에 그 41조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또 LTV DTI 손 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제 개편안 손 대고 하나하나 다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재정 정책이 재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효과를 절대 발휘할 수 없는 것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과 조율이 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 플러스 통화 정책의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가계 소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제 저금리 필요성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신용 증가율이라든가 신용 잔액이라든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민간 소비라든가 가계 신용, 실질 국민 총소득은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업 측면을 떠나서라도 이 가계 소비 쪽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이 아까 처음에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진행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갑자기 빠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이번 주가의 그 추가 상승의 바로미터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을 때는 후속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동결이 물론 안 될 것 같은데 만일 된다면 그거는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 역할을 분명히 할 거로 봅니다. 네, 단기적인 악재 역할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네. 개인적으로 금리 안 내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이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움직여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금리보다는 다른 쪽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과 같은 직접적인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 요인이 있을 만한 이런 그 직접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올라가면 내수 부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네. 국채 매입을 통한 어떤 직매입을 통한 돈 풀기에 정부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어떤 정책상의 소비라든지 투자 유인책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계자가 우리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쪽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사회주의 개념도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미 지금 그 소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체감적인 경기가 극과 극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느끼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모두가 다 좋아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 상황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소득도 다 틀리고 네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나올 대책들은 평균적인 어떤 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그런 대책들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세제를 계획한다고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부유층에 대해서는 더 많이 걷어들이고 아주 빈곤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정책 위반자들이 아마 이런 쪽을 모르진 않을 건데 아마 그쪽으로 좀 해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렇죠. 예, 소비도 늘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그런 세제 계획안은 전혀 그런 거랑은 맞지 않은 그런 세제 계획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토위에서 이제 동결을 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 변수는 사실 금토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네, 이번 주 그렇게 관전 가장 좀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옵션 만기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워낙에 이제 베이시스가 높아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차익 비차익으로 굳이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인덱스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누구를 키로 놓고 프로그램을 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익 비차익 구분 자체가 조금은 별로 영향이 없어진 상황일 수도 있다 판단해서 일단 프로그램 전체로 많이 들어온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 움직임 따라서 이게 역으로 최근에 한 2, 3조 들어온 것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고. 워낙에 이제 그런 이벤트 데이에는 서로 물량들이 많이 이렇게 충돌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금통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만기에 프로그램 매매도 좀 주목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 하나의 변수로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
허 의원님과 같이 옵션 만기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사태 그리고 중국 증시 금통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옵션 만기가 빠졌네요. 이 네 변수를 가지고 볼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금통이 쪽에 좀 변수를 많이 크게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역시 이번에 그 금통이 이전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사실 금융주가 미리 선 조정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급건의 재료가 등장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릴 빌미가 부여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시각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 금리 인하는 이번에 하는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이제 언급이 별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선반영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 반짝 반등에 그칠 개연성이 좀 있겠고 그걸 언급한다면 조금은 더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변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증권가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시면 지금 대내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 자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시각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한편에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좀 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적극적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과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좀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2070선, 2090선 사이에서는 좀 차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50선 그리고 만약 2000선까지 좀 다다른다면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이때부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좀 다른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죠. 마지막에는 대신증권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확대 국면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때문에 코스피가 이번 주에 2050선 안착한 후에 2100선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두 분의 의견, 앞서서 금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듯이 마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전망을 봤을 때 이 관망심리, 그러면 허 의원님께서는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들어가자 이런 전략이실까요? 네, 일단 8월 전체로 봐서 좀 큰 그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증권가 밴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80에서 2100선이에요. 근데 2100이 번거롭게도 7월 말에 나왔어요. 2093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좀 내놓으라 하는 쪽들의 분석을 보면 합산해 보면 2100이 이제 평균 상단인데요. 좀 센 쪽은 이제 150까지 또 봤던데 어쨌든 이제 한번 치고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이라서 다시 이제 월중에 한번 2100을 갔다 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점은 나왔다고 보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이제 그 수준 안에서 흐름 정도를 예상이 되고요. 또 너무 많이 빠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밑으로 많이는 안 빠질 것이고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펀드 환매, 뭐 기관 매물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외국인도 뭐 썩 그런 것 같고 연기금도 최근에는 2100선 부분에서는 안 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하겠고요. 변수는 단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옵션 만기이고 좀 길게는 역시 정부 정책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는 좀 짧게 보면 바로 내일 이제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는데 재탕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게 정말 나와줄지는 이제 내일 이제 오픈되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 관련한 수혜 기대감들 있는 쪽들로는 계속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고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외부 변수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크라하고 뭐 이라크 쪽 포함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 시에 혹은 내일 뭐 전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 조정 시에는 좀 매수로 대응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아주 큰 흐름에서는 지금 네. 우리나라 증시를 팔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을 때는 사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살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수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지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전차 군단을 좀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또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몇 간다, 몇 포인트까지 가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떤 쪽이 선도해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금융건설 철강 또는 금융건설 유통업 이걸 이제 되게 트로이카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금감원 동향을 보니까요. 다시 7월 달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번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수를 올려놨듯이 그 다음엔 이제 일본이나 사우디 자금이 들어왔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7월 달에는 미국계 자금, 중장기 자금이 또 들어와서 끌어당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이제 시총 상위주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 업종에 그렇게 크게 치우치기보다는 기존의 그 트로이카 쪽 그 저점 매수를 노려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거래소는 그렇게 보지만 코스닥은 실적 발표 끝나는 8월 15일 중반 정도는 지나야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나.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폭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은 타이밍을 좀 늦춰가는 시간 조정을 코스닥은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로이카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반적인 우리 시장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변수 꾸준히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씩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좀 전략 차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